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발견은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2. 로마 유물이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3. 고조선 문명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현대 유럽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 수천 년의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로마 시대의 한 유적지에서 고조선 문명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정체를 알 수 없어 곤란에 빠졌던 이탈리아 학자가 오랜 연구와 추론 끝에 진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고고학계에서는 로마 시대 유물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흥분에 휩싸였다고 하죠. 대체 로마 시대 유적에서 발굴된 고조선 문명의 유물은 무엇이냐? 이거 뭐지? 발굴을 진행하던 학자는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문양의 타일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동안 봤던 유물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였죠. 이탈리아, 로마 근처 포버밭에서 발견된 대규모 유적. 그 유적을 발굴하던 로마 시대 전문가 일라리아 데가노 교수는 상식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적지에서 세라믹 소재의 타일을 발견한 것인데요.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로마 시대 유물에서 보기 어려운 형태의 문양이 타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쉽게 접할 수 없는 태극 무늬가 박힌 타일. 보통 로마 시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타일은 꽃을 본땀 모양이거나 십자가 형태의 문양을 본따 만든 타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피사 대학 소속 일라리아 데가노 교수는 발굴된 유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동양 문화에 정통한 전문가를 초빙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전문가는 음양을 뜻하는 중국 유물이 발견된 것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과의 교류에서 비롯된 타일이라는 가설을 내세웠죠. 그러나 시대가 맞지 않았고 중국의 음양, 무늬와는 다른 생김새였기에 이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중국의 음양은 태극 무늬의 두꺼운 부분에 동그라미가 안에 박혀있는 형태로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독특한 태극 문의 타일에 궁금증을 품던 학자는 우연히 로마 시대 문장을 연구하는 다른 연구자를 통해 이 무늬의 출처를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로마 제국 시기 방패병이 사용하던 방패에서 태극 무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기 여러 부대들이 존재했고 그중 한 부대의 상징 마크로 쓰인 것이 태극 문양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학자는 이 이상 연구를 발전시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추가 정보가 발견된 것이 없었고 유적지에서 발견한 타일 중 태극 문양을 한 타일은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방사선 연대 측정을 해본 결과 자신이 발견한 태극 문의 타일의 제작 연대가 지나치게 오래전에 제작된 시기라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미스터리 속에 빠진 이 유물에 대해 학자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도달한 학자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다른 유물들을 검색하더니 놀랍게도 타일에서 발견된 태극 문양과 비슷한 흔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켈트 유적에서 발견된 태극 문양의 모습이 자신이 발견한 태극 문양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켈트족은 한때 전 유럽에 걸쳐 문명을 이루던 민족이었습니다.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의 터전을 잡고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며 살았던 이들이죠. 동유럽을 비롯해 현재 북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카르타고까지 그 영역을 넓힌 민족으로 후대의 로마로 편입된 이들인데요. 이 민족의 특징은 흰 옷을 즐겨 입으며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의 신화인데요. 켈트족의 주신은 빛의 신으로 대자연을 형상화한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켈트족의 최고 신이자 빛의 신은 삼위일체 세 신이 하나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한민족의 삼신일체 신앙 체계와 흡사한 구조라 할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켈트족은 나무를 중심으로 생활했으며 단군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층인 드루이드가 켈트 민족의 주술사이자 치료사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무를 신성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학자는 과거 동양 신화를 공부하던 가운데 접했던 고조선 문명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곰곰이 서적을 통해 관련성을 공부하던 그는 충격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고조선의 신화와 켈트의 신화가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인데요. 자신이 발견한 태극 문양 타일이 사실은 고조선 시대 유물이고 켈트족의 후손들이 이 문양의 타일을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고조선 멸망 이후 서쪽으로 향하던 고조선 유민들은 유럽 전역에 퍼지며 자리를 잡았고 유민들은 켈트족이라는 이름으로 고조선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태극 무늬는 고조선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인데요.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는 논문을 통해 고조선과 태극 무늬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태극은 본디천지가 개벽하기 이전 상태로 우주 만물 구성의 가장 근원이 되는 본체를 가리킵니다. 천지 개벽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고조선인들은
태극 무늬를 하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후대 고조선인들은 정확한 뜻은 잊어버려도 이 문양만큼은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죠. 신용화 교수는 더 나아가 과감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태극 문양은 단군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문양을 쓰는 이들은 모두 한민족의 후손이거나 영향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켈트족은 대표적으로 한민족의 후예들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몽골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태극 문양의 흔적은 고조선 멸망 이후 서쪽으로 이주하던 후손들이 이를 전파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켈트족의 상징인 태극 문양은 트리스켈리온이라는 삼극 형태로 변형되었지만, 고조선의 핵심 유산인 태극 문양은 켈트가 멸망한 이후 로마 시대까지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로마 민족이 켈트를 점령하면서 북아프리카를 비롯해 수도 로마에서도 켈트족은 태극 문양을 이어가며 조상의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킨 고조선 유민들의 계승 정신은 신라시대 유물에서도 발견되는데요. 경주 대릉원 주변 계림로 배수공사 중 발견된 경주 계림로 보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유물은 독특하게도 신라시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어 학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황금색으로 덮인 이 보검에는 태극 문양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보로보의 마을 무덤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보검이 발견되어 역사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이외에도 고베 트라키아 지역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태극문의 보검을 사용했던 흔적이 발견되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한민족의 영향이 미쳤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민족은 광활한 대륙을 지배했고, 이주한 고조선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그 명맥을 이어가며 태극 문양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죠. 고미술사가이자 한반도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 학자인 요시미즈 츠레오는 로마 문화 왕국 신라라는 저서를 출간해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요시미즈는 4, 6세기 신라 유적에서 발견된 로마 유물들과 로마 유적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황금 장식의 상관성을 미루어 봤을 때 신라는 그리스 로마 문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국가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책에서 그가 예시로 들었던 황금 보검과 태극 문양 역시 자신의 결론을 내는데 뒷받침한 근거였죠. 하지만 그는 잘못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고조선의 후예인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문명을 세웠고, 멸망한 고조선의 후예가 유럽으로 넘어가 켈트족이 되었기에 같은 고조선 문명 영향 아래에 있던 로마와 신라가 비슷한 유물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죠. 고조선 문명을 잘 몰랐던 일본인 학자가 엉뚱한 결론을 낸 것이죠. 서양 학계에서도 고조선 문명에 대해 잘 몰랐기에 로마 유적에서 발견된 태극 문양 타일에 대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릴 뻔했지만, 올바른 역사를 알고자 했던 이탈리아 학자의 탐구심 덕분에 고조선 문명의 유물이라는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이 사실을 학계에 보고한 데가 교수는 추가 연구를 통해 튀니지와 알제리 근방의 로마 시대 유적에서 비슷한 태극문의 문양의 타일을 발굴할 것이며, 유럽 중심 사관의 사고에서 벗어나 고대 고조선 문명의 흔적을 제대로 파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유럽 학계 역시 그동안 알 수 없는 고대 민족의 문화라 치부했던 유적과 유물들을 다시 검수해 확인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하죠. 특히 그동안 켈트족의 고유 문양이라고 생각했던 태극 무늬를 고조선 문명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흔적으로 바라보고 켈트족 유적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만 볼 수 있었던 메뚜기의 재앙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농업 전문 매체 더 캐틀과 로이터 등 많은 해외 언론들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대부분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르데냐 섬은 지난 30년 동안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올해 피해 규모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난생 처음 겪는 대규모 메뚜기 떼의 습격에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르데냐 섬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들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연료비 상승과 메뚜기 떼의 습격이 겹쳐 농사를 이어가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3,600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과 동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를 휩쓸고 파키스탄과 인도에도 나타나면서 중국에까지 방제 비상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동아프리카 지역이 초토화된 데 이어 케냐에서 105만 헥타르의 경작지가 공격을 받았고, 에티오피아는 20만 헥타르의 농경지와 35만 6천 톤에 달하는 농작물을 잃었으며, 인도는 555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보면서 100억 루피아 166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메뚜기 떼의 출몰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하는데요. 메뚜기는 고온 건조한 기후에 알을 낳기 때문에 메뚜기 떼 출몰의 주된 원인은 기온 상승과 더불어 당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는 한 번에 300개의 알을 낳는데요.
2019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단시간에 600억 마리 이상의 메뚜기가 발생했고 그 무리의 규모가 길이 60km, 폭 40k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리를 형성한 메뚜기 떼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농작물을 먹어버리는데요. 성인 남자의 손가락 정도 크기의 사막 메뚜기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 2배 이상의 작물을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사막 메뚜기는 혼자 있을 때는 식욕이 과하지 않고 색깔도 녹색이지만 1km이 당 20만 마리가 넘는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 녹색이던 몸통의 색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식욕과 번식력까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FAO에 따르면 1km 규모의 사막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3만 5천 명의 하루치 식량이 사라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에서는 1,000만 명가량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더욱 끔찍한 사실은 사막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2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같은 식량 위기를 만들고 있는 사막 메뚜기 떼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획기적인 수단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사막 메뚜기의 페로몬을 조작해 그 습성을 바꾸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고 사막 메뚜기만을 살상하는 곰팡이를 연구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합니다. 현재 아프리카는 거점별로 대량의 살충제를 구비하고 살충제를 뿌리는 것으로 메뚜기 떼를 겨우 막아내고 있는 실정이라는데요. 이전에는 메뚜기를 식용으로 먹기도 했지만 살충제를 사용한 후에는 독성 때문에 먹을 수도 없죠. 사막 메뚜기 떼가 이탈리아 지역을 넘어 중국과 인접한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위협하면서 중국 정부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중국은 사막 메뚜기 떼를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10만 오리 부대를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메뚜기는 200마리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뚜기를 잡아 먹도록 훈련된 오리의 경우 단숨에 400마리 이상의 메뚜기를 먹을 거라는 거죠. 중국은 인접 지역인 파키스탄에 10만 오리 부대를 보낼 것을 계획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파키스탄 현지에서 지원 작업 중인 중국 전문가들은 10만 오리 부대에 대해서 무척 회의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메뚜기 떼 퇴치 지원을 위해 파키스탄에 파견된 전문가인 주행치아는 오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지만 파키스탄의 피해 지역은 사막인데다 온도가 매우 높아서 오리가 생존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 또한 오리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서류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오리 부대는 소규모 지역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타임스는 오리 부대 파견 방안은 터무니없고 전문가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라는 의견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 대륙을 식량 위기로 몰아넣고 바다를 넘어 다른 대륙까지 날아가는 사막 메뚜기 떼의 재앙을 중국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후 중국 또한 메뚜기 떼의 공습을 받는데요. 국경지대인 윈난성 등 국경지대의 피해 면적은 9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공습한 메뚜기 떼는 사막 메뚜기와는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중국 남부에 이어지는 폭우와 홍수가 대규모 메뚜기 떼를 형성하게 된 거죠. 결국 중국은 10만 오리 부대를 해결 방안으로 쓰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무인 드론과 방제 인력 4만 명을 투입해 확산 방지에 나섰지만 피해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 떼에 이어 중국의 자체적으로 출몰한 메뚜기 떼까지 코로나의 변이와 싸우기도 벅찬 지금 지구촌 곳곳이 메뚜기 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메뚜기 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아직까지 메뚜기 떼로 인해 폐해를 입은 전례도 없을 뿐더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한국에 오려면 해발 2000m에 달하는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 하기에 사막 메뚜기 떼가 한국에 온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넘어오더라도 외래종의 무덤인 한국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서울 서부권과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출몰한 일명 러브버그의 경우에서도 증명됐죠. 러브버그는 1cm가 안 되는 파리과 곤충으로 짝짓기 하는 동안은 물론 날아다닐 때도 하루 종일 암수가 함께 붙여다녀 사랑벌레라고 불립니다. 이 벌레는 인체에 무해하고 진드기 박멸에 도움을 줘 해로운 벌레가 아니라 오히려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혐오스러 생김새와 번식력이 강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 벌레들은 짝짓기를 하면서 집집마다 또는 가게 앞까지 새까맣게 들어왔고 동네 주민들은 그 징그러운 모습에 창문을 열 수도 영업을 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수십 명의 방역요원 등을 투입하며 벌레 퇴치에 안간힘을 썼는데요. 그런데 출몰한 지 보름이 채 되지 않아 그만턴 러브버그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해당 벌레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서식한다고 보고된 적이 없는 미기록종으로 파악됐는데요. 미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러브버그는 수명이 길고 번식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러브버그를 채집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가 변형된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정체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 혹독한 더위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러브버그는 자연스럽게 수명이나 행태의 변화가 왔고 번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수컷과 암컷 모두 죽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거 식량으로 삼으려고 들여온 황소개구리는 토종 가물치와 메기에게 잡아먹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했고 모피와 식용 목적으로 들여온 뉴트리아도 야생으로 탈출해 논과 밭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그 없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토종 동물인 살것 수달에 좋은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유입된 후 생태계 교란종으로 유명한 베스도 이제는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닌데요. 한때는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 잡아서 폐기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전국 지자체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어포, 어묵 등으로 맛있게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연복 셰프가 베스를 요리하기도 했는데요. 이연복 셰프는 베스는 버리지 말고 입에다가 버리면 된다면서 특별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이연복 셰프가 베스로 요리한 멘보샤와 어향 베스를 맛본 출연자들은 어묵향이 난다, 맛있는 생선가스 느낌이다, 전혀 비린내가 안 난다며 감탄할 정도로 맛있었죠.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 어떤 외래종의 침입에도 한국 생태계는 한국인들과 토종 한국 동물들로 인해 어떻게 3시간 만에 이게 가능해? 한국 청소 시스템에 극찬하는 해외 반응. 한국의 경우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여행객들 사이에서 길거리가 매우 깨끗한 나라 중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듯 항상 길거리가 깨끗할 수는 없고 특히 주말 강남이나 홍대 등 번화가의 경우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벽에는 길거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외국인들도 종종 있다고 하죠. 오늘 알려드릴 사연의 주인공 역시 한국의 거리는 무조건 깨끗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왔다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망한 채로 한국을 떠날 뻔했던 외국인은 단 3시간 만에 한국이 더럽다고 생각한 자신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들어왔던 것처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매우 깔끔했다. 서울에서도 길거리에 쓰레기통마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들 역시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어. 그런데 밤이 되자 상황이 완전 변하기 시작했다. 강남역 뒤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3시쯤 가게를 나왔는데 길거리는 더럽혀져 있었다. 그렇다고 쓰레기 무법지대가 된 건 아니었지만 저녁에 깔끔했던 거리를 생각하면 조금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역시 한국도 똑같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찜질방으로 갔어. 그리고 아침 7시쯤 나왔는데 나는 찜질방을 나오자마자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분명 몇 시간 전에 더러웠던 길거리가 샤워를 하고 잠깐 눈을 붙이고 나온 사이에 완전히 깨끗해져 있는 게 아니겠어?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길거리가 깨끗해지다니 나는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고 한국인들의 절반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어. 어느 나라든 주말 번화가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의 경우 24시간 문화가 있다 보니 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거리가 청소되고 아침을 맞이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뿐일 거야.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외국인 글쓴이가 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듣던 대로 평소에는 거리가 깨끗해서 좋았지만 강남 번화가의 주말 새벽 길거리를 보고는 조금 실망했다는 게 외국인 여행객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나라가 매우 깨끗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주말 번화가는 당연히 거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얼마나 빠르고 깔끔하게 치우느냐가 해당 나라의 청결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치우지 못하면 결국 다음날 그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환경미화 시스템은 이 부분에 있어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글쓴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아침이면 무조건 모든 거리가 청소되어 있는 걸 보고 놀란다고 하죠. 그럼 한국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르길래 매번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깨끗한 거리로 변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환경미화원분들의 수고와 분리수거 그리고 쓰레기 배출 시간제였습니다. 남들보다 4-5시간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환경미화원분들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운반해가는 이분들의 손길이 없다면 외국인들은 놀라고 우리들은 당연하게 여기던 깨끗한 아침거리는
사실상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더 빨리 나와 거리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미화원들의 노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말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가장 빨리 출근하는 곳은 홍대나 강남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곳은 특히나 한국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가는 번화가로 전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이런 번화가들은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출근길, 이 근처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것 같던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역시 모두 환경미화원 분들 덕분인데요. 보통 평범한 길거리의 경우 미화원들이 2명 정도로 편성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화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5, 6명의 미화원 분들이 배정된다고 하는데요. 마치 정예 부대처럼 우르르 투입되어 순식간에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감탄밖에 나오지 않죠. 이런 분들이 있기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깨끗하단 좋은 인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체계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해진 요일마다 페트병, 종이, 캔 등 재활용품을 들고 나와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분리수거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의하면 1996년 54.9%에 그쳤던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88.1%라는 높은 수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유럽이 38%, 미국이 25.1% 그리고 깨끗한 길거리로 일본이 50%에 불과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독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분리수거 습관은 환경을 위해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만 깨끗한 길거리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별도의 노력과 신경을 쓸 필요 없이 그저 분리된 쓰레기만을 수거해가면 되다 보니 일의 능률이 올라가 더욱 빠르게 청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쓰레기 배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점도 깨끗한 거리 형성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명 쓰레기차가 지나간 후에도 쓰레기가 남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요일과 시간이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어 길거리에 남는 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분들이 한국의 거리의 청결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깨끗한 한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